네가 조강지쳐 버리고 다른 년이랑 바람을 펴? 엄마, 제발 노망난 노인네처럼 굴지 마세요. 이 목걸이가 누구 건데 감히 저런 여자 목에 걸어줘요? 노망! 그래. 내 아들놈이 자기 쳐버리고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 부모까지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데 내가 제정신이겠냐? 당장 내 집에서 꺼져! 평창동 대저택의 거실, 수정 샹들리에가 파들파들 떨릴 정도로 날카로운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 20주년 기념 파티가 한창이던 그곳에서 남편 종현은 내연녀 은정의 허리를 감싸쥐고 조강지처 수진을 향해 이혼 서류를 내던졌죠. 은정은 시어머니의 목등에 걸린 가문의 갑오, 혈빛이 목걸이를 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종현은 그 목걸이를 빼앗아 은정의 목에 걸어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평생 인자하게 웃기만 하던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종현의 뺨을 세차게 후려갈겼습니다. 박살난 와인잔 조각들이 수진의 발치에 흩어지고 시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는 며느리 수진을 등 뒤로 숨기며 아들을 향해 서슬퍼런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20년 헌신한 며느리를 쓰레기처럼 버리려던 불효자와 내연녀, 그리고 그들을 한꺼번에 지옥으로 밀어넣은 시어머니의 치밀한 복수극. 과연 어떤 반전이 숨어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지금 바로 그 전말이 시작됩니다. 주인공 수진은 20년 전 아무것도 없는 고학생 종현을 사랑해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 10년 넘게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을 때도 수진은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린 적이 없었죠.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해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을 때는 친정 부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쌈짓돈까지 빌려다 바쳤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거칠어졌고 고운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와 고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남편 종현은 가업이 번창하고 재력이 쌓이자마자 수진의 헌신을 당연한 것 혹은 촌스러운 것으로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집안 곳곳에 자신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건만 정작 그 집에서 그녀의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옷에서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고 셔츠 깃에는 붉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으면 종현은 네가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그래. 사회생활하면 이 정도 비즈니스는 기본이야. 라며 오히려 수진을 무식한 여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아들의 만행을 보며 가슴을 쳤지만 수진은 오히려 어머님, 제가 더 잘하면 그의 마음이 돌아올 거예요 라며 멍든 가슴을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헌신짝이 되었고 남편은 이제 대놓고 내연녀 은정을 집안 행사까지 끌어들이며 수진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짓밟았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손님 치를 음식을 준비하는 수진의 등 뒤로 남편과 은정의 은밀하고도 비릿한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꽂히던 날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과 부부의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는 파티날, 수진은 며칠 밤을 새워 최고급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신선로를 끓이고 남편의 거래처 사람들에게 줄 답례품을 일일이 포장했죠. 하지만 정작 파티의 주인공이어야 할 수진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남편 종현은 파티 시작 1시간 전 수진이 준비한 우아한 한복을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구닥다리 옷 입고 나타나서 내 망신시키지 마. 너는 그냥 주방에서 음식이나 날라. 그게 너한테 딱 맞는 배역이니까. 파티가 무르익자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내연녀 은정이 마치 집주인이라도 된 양 종현의 곁을 지켰습니다.
손님들은 수진을 가사 도우미로 오해하기 시작했고 은정은 이를 즐기며 수진에게 빈 잔을 내밀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와인 좀 더 채워줘요. 아, 그리고 저기 바닥에 흘린 것 좀 닦고. 오빠가 바빠서 내가 대신 시키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은정의 비웃음에 종현은 소리내어 웃었고 수진은 젖은 행주를 쥐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수진에게 너 같은 여자가 내 아내라는 사실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야라며 비수를 꽂았습니다. 수진은 쏟아지는 와인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화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마치 버려진 인형처럼 초라해 보여 가슴을 쳤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은정이 종현에게 자기야, 저 아줌마 언제 내보낼 거야? 나 저 냄새 나는 사람하고 한 지붕 아래 있기 싫어라며 아양을 떨고 있었습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시어머니가 가문의 권위를 상징하는 혈비치 목걸이를 물려주는 순서였습니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집안의 대권을 쥐는 안주인에게만 전해 내려오는 성물과도 같았죠. 시어머니는 모든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진을 단상 위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20년 고생 많았다. 이제 이 목걸이는 네 것이다. 수진의 목에 목걸이가 걸리려는 찰나 은정이 소리를 지르며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안 돼. 그건 내 거야. 종현 씨가 나한테 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은정은 광기에 서린 눈으로 시어머니의 목등에서 목걸이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종현 역시 기다렸다는 듯 가세하며 시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수진이 같은 여자한테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은정 씨 정도는 돼야 우리 집안 품격이 살지. 시어머니는 믿었던 아들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은정은 수진의 뺨을 때리며 내가 감히 누굴 만져. 도둑년 주제에 라고 소리쳤습니다. 은정은 미리 준비해둔 가짜 목걸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수진이 진짜를 훔쳐 숨겼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종현은 수진의 옷을 뒤지며 어디에 숨겼어? 이 천박한 도둑년아 라고 소리치며 수진을 바닥으로 밀쳐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섞인 시선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수진은 억울함에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절망의 심연으로 추락했습니다. 목걸이 소동으로 파티가 엉망이 되자 종현과 은정은 시어머니를 강제로 방에 가두고 재산 포기 각서를 받아내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완강히 거부하자 은정은 서랍장에 있던 신경안정제를 과다하게 섞은 차를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혈압 오르시겠어요. 이거 드시고 좀 쉬세요. 수진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찻잔을 뺏으려 했지만 종현이 수진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엄마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이 미친년이 끝까지 사악하게 구네. 종현은 수진의 짐가방을 2층 발코니 밖으로 던져버리며 포효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 짐 썩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한다. 내일 해 뜨기 전까지 안 꺼지면 경찰에 신고해서 쇠고랑 채워버릴 줄 알아. 은정은 옆에서 자기야, 신고는 지금 해야지. 이 여자가 아까 목걸이 훔치는 거 내가 다 봤어라며 경찰에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습니다. 수진은 찢어진 옷매무새를 가리지도 못한 채 정원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20년 동안 닫고 쓸며 정을 붙였던 집이었지만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관의 선고처럼 차가웠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바닥에 주저앉은 수진의 뒤로 종현이 내뱉은 마지막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야, 이혼 서류는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라. 위자료? 꿈도 꾸지 마.
도둑년한테 줄 돈은 단 1원도 없으니까. 결국 은정의 허위 신고로 수지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은정은 미리 매수한 파티장 직원들의 거짓 진술서를 제출했고, 종현은 아내의 상습적인 절벽 버릇을 증명하겠다며 있지도 않은 과거사를 꾸며냈습니다. 수지는 차가운 유치장 철창 안에 갇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면회는커녕 변호사를 통해 협박조의 메시지를 보내왔죠. 조용히 사인하고 꺼지면 절도죄 고소는 취하해주겠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내 남은 인생은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수지는 창살 너머로 보이는 희미한 달빛을 보며 자신이 살아온 20년을 복기했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시댁 식구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 그 끝에 남은 것이 누명과 수갑이라니 삶의 의욕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울분이 차올랐지만 누구 하나 그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현과 은정은 이미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수진을 사회적으로 매장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유치장의 퀴퀴한 냄새와 딱딱한 바닥은 수진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베푼 선의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수진은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도끼를 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나갈 수만 있다면 저들의 추악한 가면을 반드시 벗겨버리겠노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간신히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수진이었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미 동네에는 수진이 치매 걸린 시어머니의 가보를 훔치려다 쫓겨난 도둑년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죠. 친정 부모님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연락조차 하지 못한 채 수지는 낡은 여관방에서 수면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어야 이 지긋지긋한 악몽이 끝나겠지. 그녀가 약을 입에 털어넣으려는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이끌림에 전화를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어르신이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데 면회가 금지됐어요. 사장님이 강제로 어르신을 요양병원으로 빼돌리려 합니다. 시어머니의 전담 간병인이었던 미자 씨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약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병실 앞에는 종현의 경호원들이 성벽처럼 막아 서 있었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종현은 수진의 목덜미를 낚아채 계단 아래로 밀쳐버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너 때문에 엄마 쓰러진 거 안 보여?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그땐 진짜 죽여버린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진 수지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가냘픈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수진이 어디 있니? 그 소리는 수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강력한 전기 충격기였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구하고 저 괴물들을 처단하기 위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반전은 모두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실 3년 전부터 아들의 외도와 비리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치매 노인 행세를 하며 아들의 경계심을 풀게 했고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보청기에 고성능 도청 및 녹음 기능을 심어두었습니다. 수진이 쫓겨나던 날의 폭언과 은정이 찻잔에 약을 타던 순간의 대화, 그리고 종현이 회사 돈 수십억을 횡령해 은정의 명의로 해외로 빼돌리려던 계획까지 모두 그 작은 보청기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의식이 없는 척하며 아들이 안심하고 범행을 자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종현은 엄마가 곧 죽을 거라 믿고 은정과 함께 병실에서 유산 상속 서류를 위조하며 낄낄거렸죠. 자기야, 이 할망구 죽으면 이 건물 다 우리 거야. 조강지처는 감옥 보내고 우리는 하와이 가서 살자. 이 모든 악마의 대화가 녹음되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수지는 시어머니가 미리 매수한 신복 비서와 접촉해 이 녹음 파일들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당일 종현과 은정이 승리를 확신하며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던 호화 호텔 연회장. 수지는 찢어진 옷 대신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당당한 정장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당황한 종현이 경호원을 부르려 할 때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시어머니의 병실 영상과 녹음 파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빨리 죽어줘야 내가 살지. 종현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객석은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어 은정이 시어머니의 차에 약을 타는 선명한 CCTV 영상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그 순간 휠체어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난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아들의 뺨을 다시 한번 후려갈겼습니다. 이 페르나 놈아, 내 애미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누굴 죽이려 들어. 시어머니의 외침과 함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세계가 뒤집히는 순간 종현과 은정은 사배관이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종현과 은정은 존속살해 미수, 횡령, 증거 조작, 무고죄 등 셀 수 없는 죄목으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끌려가는 종현은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며 울부짖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아들 종현이는 이미 죽었다. 저기 있는 건 짐승만도 못한 괴물일 뿐이야. 은정은 경찰차에 타기 전까지도 수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흙탕물에 젖어 걸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고 수천 명의 투자자와 기자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없었다면 오늘 저도 우리 회사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부로 제 모든 지분과 경영권 그리고 이 건물을 포함한 전 재산을 며느리 수진에게 증여하겠습니다. 수진의 목에는 마침내 진짜 혈비치 목걸이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인내와 정의의 증표였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20년의 한을 쏟아내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후 감옥에서 종현과 은정은 서로를 원망하며 처절하게 망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종현은 면회를 거부당한 채 차가운 독방에서 수진이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을 떠올리며 피눈물을 흘렸고 은정은 교도소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보냈습니다. 반면 수진은 전문 경영인으로 변신해 회사를 더 크게 키워냈고 시어머니와 함께 소외된 여성을 돕는 재단을 설립해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맑게 갠 아침, 수진은 새로 이사한 강남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서 눈부신 햇살을 맞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의 겨울을 견뎌낸 그녀에게 이제 다시는 지지 않을 영원한 봄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진심은 결국 통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